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24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펭귄맨입니다. 저는 형광모자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너무 잘 지내서? 어, 잘 지내셨죠? 그냥 지냅니다. 네. 늘 그렇듯이. 저희가 오늘은 패터슨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네. 짐장우 씨의, 가장 최근작이고 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영화 얘기를 먼저 하고 패터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영화를 안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엄밀히 말하면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예. 그 사이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봤다고 말했던 콜미 바이 유 네임을 한 3번? 더 세 번 더 봤고요. 그 외에 봤던 영화를 얘기하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본 거는 우디 앨런의 원더위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 영화는 그냥 점점점이다. 점점점의 의미가 뭐예요? 어쩌면은 이 영화가 내가 보는 우디 앨런의 마지막 영화겠구나. 결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 결별을 선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은 볼 생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컬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러 갔다가 자리가 저번에 또 뭐였죠? 뭐 우연히 이스라엘. 로만 제이 이스라엘 에스콰이어도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러 갔다가 이제 근데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엄청 솔드아웃되고 난리 났어요. 네, 어쨌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러 갔다가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게 아니라 솔드아웃이라 가지고 다른 걸 볼까 하다가 그래서 디자스트 아티스트를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솔드아웃인 거예요. 그것도 인기가 많죠. 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뭐가 없었다. 네, 뭐가 없었다. 그래서 볼 생각이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찾아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막 그렇게 엄청나게 보고 싶은 건 아니어서 그냥 나중에 볼 거 없으면 봐야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고 싶은 영화 사실 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좀 늦었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한 11시 반? 약간 이런 때여가지고 제가 좀 급작스럽게 이제 영화를 보러 나왔는데 원더휠이 시간이 제일 맞아서 봤는데 점점점이었다. 네. 뭐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우디 앨런이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네. 좋은 작품을 찍을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이 지금 박리담회를 하기로 결정했나? 뭐 원래 약간 박리담회긴 하지만 원래 담회였죠. 네. 담회 맞나? 네. 하여튼 네. 다작이었죠. 다작. 네. 박리다작. 네. 그래서 뭐 그랬고요. 다만 굳이 좋은 점을 찾다면은 우디 앨런에게서는 좋은 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스트라로? 비토리오 스트라로의 촬영이 뭐 좀 인상적인 면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영화를 보기에는 부족하다.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어쨌든 거기가 코니 아일랜드 그 놀이공원 중심이라 가지고 이 빛의 변화라거나 뭐 아니면은 굳이 그 놀이공원의 인공적인 조명을 제외하더라도 약간 스트라로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해가 질 때라든지 아니면 해가 뜰 때 들어오는 위에서 내리쬐는 빛이 아니라 옆으로서 길게 들어오는 빛을 사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구석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저는 우디 앨런 좋아하는 편인데 원더힐은 막 엄청 끌린다 그런 느낌은 좀 없었거든요. 트레일러만 봐도 사실 좀 그랬고 그래서 뭐 보기는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리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안 좋은 리뷰를 나도 하려면 나는 봐야 되잖아? 그래서 보러 갔죠. 보러 갔는데 되게 지루했고 그런 면에서 지루하다는 점에서 우디 앨런의 최근 한 5년작 중에 저에게 가장 지루했던 매직 인 더 문라이트가 생각나는 지루함이었고 새롭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라이팅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와닿지 않고 약간 너무 그냥 인공적인 효과에만 머무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쉬웠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뭐 내용 자체는 그냥 되게 우디 앨런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의 어떤 할리우드 시류와 만나서 좀 불공평하게 평가절하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훌륭한 건 아닌데 치유라고 하면 그 최근에 그 하비 와인스틴 그 시리즈. 로 시작해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또 딜란 페로우가 네. 다시 한번 그 네. 기사를 되게- 냈잖아요. 네, 네. LA 타임스에. 근데 이제 이 영화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주인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남자가 불륜 상대인 여자가 있고 그 사람의 개녀라는 단어 맞나요? 스텝 도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친딸은 아니고 입양한 딸. 입양도 아니죠. 왜냐면 남편의 딸이니까. 그치. 남편의 딸과 사랑에 빠지는 이게 우디 앨런의 사생활과 겹쳐 보이는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되게 뻔뻔하다 혹은 되게 크리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영화는 현실보다 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근데 뭐 저는 그 우디 앨런이 수니 프레빈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남이 뭐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불공평하게 딜란 페로우가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랑 엮어서 비난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과도하게 이게 열이 올라 있으니까 평가 막 거의 막 별 막 반개 주고 뭐 10점 만점에 2점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불공평하다. 저도 한 그 정도 주고 싶은 작품인데. 저는 한 3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개. 제가 올해 본 사실 극장 영화가 있다면은 그 중에 제일 별로였던 게 스노우맨인데. 거기에 바싹 쫓아가고 있나요? 아니 바싹은 아니에요. 왜냐면 스노우맨 압도적이에요. 스노우맨이 압도적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스노우맨은 진짜로 만들다 만 영화라서 애초에 그냥 영화적으로 결함이 있는 영화고.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 원더힐이 정말 그냥 드래프트 첫 드래프트로 찍은 영화 같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정말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자아도취적인 면이 있는 사실 극작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별 볼 일 없는 캐릭터잖아요.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러니까 그 오버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들이 잘 뭐라 해야 되지? 그걸 잘 캡처하지 못한 것 같긴 해요. 내가 이거를 뭔가 나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었을지언정 그게 잘 표현되지 못한 건 맞는데 그냥 그런 식의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본인을 비웃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영화는 제 기억 속에서 이미 좀 지웠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욕하기도 좀 힘들고요. 다만 이제 하나 느꼈던 거는 이제 나이 든 감독들이 자기가 좀 젊은 척 하려고 시도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마틴 스코세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걸 보면은 이 아저씨가 좀 나도 이런 거 좀 젊은 애들은 이렇게 놀까? 막 이런 돈이 있다면 이렇게 놀까?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약간 촬영이나 편집 스타일 면에서도 사실은 뭔가 맞아요. 시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더힐을 보면서 그 빅토리오 스트라로의 촬영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만 이 영화의 장점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저는 빅토리오 스트라로랑 우디 앨런 두 분이 이제 앉아서 꽁냥꽁냥 이렇게 볼까 하면서 얘기하는 걸 상상하면은 그 점에서 유일하게 제가 좀 즐겁긴 했다. 약간 젊어 보려고 어쨌든 노력을 했다라는 점에서 약간 힙해지려고 그런 귀엽다. 할아버지들의 시도가.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긴 근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우디 앨런스러운 이야기랑 그 시도가 맞지 않았다. 네. 그리고 다른 영화를 본 거면은 쉐이프 오브 워터, 기레르모 델 토로의 베니스 골든 라이언 수상작이죠. 그쵸. 이걸 봤는데 저는 일단은 좋았고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는 제 취향이 아니라 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 말이 이상한데 뭐냐면은 영화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시선이 교차하잖아요. 그쵸. 아마 제일 큰 기준은 기본적으로 제 취향이죠. 제 취향이고
근데 제 취향이랑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어쨌든 간에 시네마라는 큰 틀 안에서 영화사 안에서 이 영화를 평가하는 실제로 상대적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제 주관적인 생각에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죠.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겹쳐봤을 때 이 영화가 내 취향은 아니지만 좋은 영화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영화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올해 어떤 면이 그런 거에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생각났던 영화가 몇 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났던 영화는 사실은 우디 앨런의 카이로의 붉은 장미. 아,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한글 제목이 붉은 장미예요? 네, 퍼플이죠. 퍼플? 네, 네. 원래는 퍼플인데 한글 제목은 카이로의 붉은 장미죠. 그리고 작년에 핫했던 데미안 셔젤의 라라랜드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라라랜드가 했던 거를 더 쉐이프 오브 워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 그 한 장면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말고도? 특별한 장면이 아니라 이 영화 자체가 더 쉐이프 오브 워러의 그 쉐이프 자체가 저는 어쨌든 어느 정도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은유적으로 영화랑 사랑에 빠진 이야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영화가 그 영화와 몬스터가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의 사이클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도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안에 표면에서 물방울들이 미끄러지면서 물방울끼리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영화가 베니스에서 황금사장상을 받았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여배우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올해 베니스에 한 절반 정도가 여배우였거든요. 이게 아마 그 추세랑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메인 그 심사위원장이 아네트 베닝이었거든요. 네. 왠지 아네트 베닝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별로 근거는 없지만 했던 것 같고 뭐 좀 더 아네트 베닝이 젊었다면 하고 싶었을 것 같은 역할이기도 해요. 셀리 호킨스 역할이. 네네. 그 화장실에서 문 닫아가지고 화장실을 아예 물로 다 물로 다 채우죠. 채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게 스크린이 약간 넘실대면서 밀려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성 영화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것도 원더스트럭보다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냥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좀 제 취향은 좀 사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냥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볼수록 좋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그냥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단 크게 저의 취향도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말씀하신 몇몇 장면들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저는 이야기 자체가 좀 심심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특히 악역 같은 경우에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셰넌 캐릭터 같은 경우도 저는 더 재밌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이 영화가 너무 반복적으로 어떤 그 당시의 사회상 뭐 60년대의 뭐 냉전뿐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괴물의 이미지가 오히려 더 1차원화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펭귄맨처럼 좀 더 넓혀서 생각하는 관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영화 자체에서 오히려 더 좁히려고 한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아쉬웠던 것 같고 그 옥타비아 스펜서 그 흑인 배우 모든 흑인 조연 역할을 복식하고 계시는 옥타비아 스펜서의 역할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좀 전반적으로 저는 다 평면적이었고 셀리 호킨스 캐릭터 빼고는 좀 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악역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그 몬스터에만 아무래도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몬스터 자체가 되게 좁게 표현돼 있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게 되게 리얼리스틱한 세계와 판타지스러운 세계가 언제나 모든 영화에는 공존하고 그 세계를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의 표면을 통해서
그 공간 자체가 뒤섞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몬스터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시적절하다. 그러니까 되게 가치 중립적으로 심플하게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짐승 같은 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몬스터라는 존재가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일단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신으로 추앙받았던 부분이 나오기도 하죠. 네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신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폭동 진압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악역 캐릭터가 계속해서 어쨌든 그런 인종차별적인 조크도 아니고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손가락을 통해서 또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계속 반복돼서 좀 중간에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그게 결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TV에 나왔던 장면 중에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 여자 가수 나왔던 장면 기억나요? 몸에 과일 같은 거 달고 있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머리에 바나나 같은 거 막 쓰고 노래 부르는 여자 가수 있는데 그 가수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스타가 된 여자 싱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영어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제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거의 무작정 왔을 거예요. 무작정 와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발탁이 됐나? 시절이었네요. 근데 뭐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죠. 근데 그 여자도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의 언어는 있지만 그 영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벙어리나 마찬가지인 여자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뭐 디테일한 면도 더 자세히 파고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구석이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네, 밖에서 들릴 지금 수도 있어요. 차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현장감 있고 좋네요. 네. 그 외에 봤던 영화는 가스 온 컨트리, 우리나라 개봉명은 신의 나라라고 부산영화제에서 했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사실 이제 베를린 파노라마에서 상영을 했던 영화고 이제 얼마 전에 브리티시 인디펜던트 필름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고 썬댄스에서도 월드 섹션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영화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이 원래 배우 출신인데 이게 데뷔작이고 Call Me By Your Name처럼 그 두 남자의 러브 스토리를 담은 영화예요.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았고 첫 번째로는 뭐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일단 요크셔의 영국 요크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감독이 직접 쓰고 네네.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네요. 네네네. 원래 배우로 활동하고 그 연극계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 영화를 찍어서 이 영화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사실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막상 많이 요즘 언급은 되더라고요. 네, 많이 언급이 되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올해 데뷔한 감독들 중에 제일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영화인데 뭐 예를 들면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뉴욕 영화제에서 틀었던 라이더 같은 작품도 사실 좀 생각나는 영화고요. 이 두 남자가 목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양떼 농장. 네, 허허 벌판에서 양떼 농장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 얘기인데 정확하게 Call Me By Your Name의 반대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자 계급인가요? 그쵸, 노동자 계급이고 전혀 아름답지 않고 허허벌판에 허벌판에서 되게 네, 더럽고 거칠고 그런 곳에 있는 두 남자의 러브 스토리인데 또 가는 방향성도 반대예요. Call Me By Your Name은 되게 판타지에서 현실로 넘어온다면은 이 영화는 영화의 결말 직전까지 내내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서 되게 전혀 아름답지 않은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 둘이 좀 희망을 판타지라고 부르니까 조금 슬프긴 하지만 판타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너무 슬프다. 영화라 가지고 저는 되게 Call Me By Your Name이랑 같은 얘기면서도 동전의 뒷면처럼 같은 얘기를
느껴져가지고 흥미롭네요. 네네 너무 좋게 봤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다예요. 영화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게 그 팟캐스트 녹음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제가 그 모마에서 코엔 형제 시리즈 할 때 트루 그릿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왜 우리가 에빙 미주리 얘기할 때 펭귄맨님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서부극 같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트루 그릿 보면서 내가 이거 왜 생각 못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소녀라서 더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소녀이긴 하지만 그 에빙 미주리의 밀드레드 못지않은 깡따구가 있는 여자애인데다가 또 이게 서부극이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자막 없이 본 게 처음인데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계속 말을 이제 씹고 또 남부 억양이랑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여전히 좋았고 아마 느낌이 약간 다른 게 저는 트루 그릿에는 그래도 그 소녀의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 영화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또 마지막에 가서 제가 트루 그릿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가면 어쨌든 그때 이후로는 둘 다 맷 데이먼이든 그 제프 브리지스든 둘 다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한 채로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프 브리지스랑 겨우 연락이 돼서 찾아갔을 때 하루 전엔가 죽고 이제 만나지 못하면서 무덤 앞에서 이제 그 끝이 나는데 그냥 그런 혼자서 마지막에 그 엄청 넓은 들판에서 저 멀리 걸어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약간 그 이미지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얘기를 저희가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시리어스맨 네, 그렇죠. 녹음할 땐가 했는데 그때 그 말하는 보안관이 마지막에 꿈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말을 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불빛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2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런 그래요? 이미지가 어둠 속에 되게 어른거리는 불빛이 있고 그걸로 시작을 하고 오프닝이 중간에 이제 중간이 아니라 클라이막스에 그 다친 소녀를 들쳐매고 그 노인 제프 브리지스가 막 말을 몰아가지고 얘를 살리러 마을로 향하는 길에 저 멀리 불빛이 있고 그때 이제 막 말이 이제 다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저는 디제스터 아티스트를 봤는데 재밌었어요. 산세바스티안에서 골든쉘을 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이 더 룸이란 영화를 몰랐다기보다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이제 개봉한 지 이틀인가밖에 안 됐을 때여서 극장이 꽉 찼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더 룸을 이미 본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면을 촬영하는 씬이 나오면 막 벌써부터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걸 몰라도 사실 재밌게 볼 수가 있고 그냥 제가 이걸 쉐이프 오브 워터를 본 다음 날 봤는데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도 어쨌든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생명체가 나오는데 디제스터 아티스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좀 이상한데 너무나 그 진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이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정말 괴짜일까? 아니면 이 사람을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사람이 괴짜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제임스 프랑코가 이거를 감독하고 연기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이 토미 위소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이 뭐라고 불러야 되죠? 감독 겸 프로듀서 겸 배우 겸 작가로 멀티플레이. 더 룸을 만든 토미 위소라는 사람이 제임스 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본인 말로는. 근데 제임스 프랑코도 어쨌든 제임스 딘 역할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본인도 사실 뭐 연기력이나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본인 캐릭터도 사실 좀 특이한 면이 있고 해서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그냥 영화를 만드는 그 행위 자체를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좀 있어서 좀 감동적이에요. 아, 약간. 그렇구나. 저는 뭐랄까 사실 예고편 보고는 되게 별로일 거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뭐 좀 예고편만 봤을 때는 좀 너무 학생 영화 같고 되게 요즘 전체적으로 그 학생 영화 같음이 실제로는 장점이었는데 너무 안 좋게 취급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하고 있긴 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야기에 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잘 만드는 식으로 발굴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우디 앨런의 헐리우드 엔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리빙 인 오블리언 그 망각의 삶 같은 영화를 생각하면은 그런 영화보다 과연 잘 만들기나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기대하고 있는 영화는 아닌데 뭐 아직 보진 않았으니까.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사람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시각적으로도 되게 독특한 사람이고 말투도 너무나 독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되게 웃음거리로 소재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약간의 존경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고 요즘 최근에 개봉한 다키스트 아워라고 처칠이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다 지시할 때의 뭐 며칠간을 다룬 영화를 봤는데 그냥 저는 사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는 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이 처칠 연기를 게리 올드만이 했어요. 근데 생긴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장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다고 해요. 복부 비만과 뭐 이런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게리 올드만이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 영화만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뭐 영화 자체가 그 시각적으로 어쨌든 처칠이 처한 그 외로운 싸움을 표현해내는데 어느 정도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뭐 재밌는 것도 있었지만 뭐 그냥 별로 색다르진 않았다. 볼만은 하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약간 처칠과 그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보기 좋아요. 사랑스러운 파트너십. 네. 그런 게 보기 좋았고 제가 최근에 봤던 건 아네스 바르다와 JR이 같이 만들었던 페이시스 플레이시스를 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별로 다큐멘터리에 흥미가 없고 근데 그건 사실 다큐멘터리라 부르기도 약간 애매한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냥 로드무비 같은 영화인데 특히나 마지막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이 여정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진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남기는 진폭이 굉장히 크고 저는 사실 아니에스 바르다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뭐 장소들을 다니면서 뭐 자기 얘기하고 그런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좀 다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이었고 그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만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또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서로의 둘이 원래 잘 몰랐어요. 서로의 작업에 그냥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뭐 같이 작업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잘 어울리고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은 영화여가지고 좀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저도 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뭐 바르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키아로스타미의 그 체리 블로썸이거든요. 체리 향기. 예. 맞나? 아무튼 정확한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체리 향기. 이상하다 이름이. 네, 아무튼 그 영화인데 왠지 저는 그 영화 느낌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체리 향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어릴 때 봐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거는 이 JR이라는 저는 이 아티스트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주로 하는 작업이 되게 큰 외벽에다가 음. 종이로 이렇게 그 풀칠해가지고 약간 격화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면 종이로 이제 인쇄한 거를 풀칠하는 작업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그분의 메인 작업인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프랑스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종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 씻겨나가는 매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랑 되게 절묘하게 잘 맞고 아네스 바르다의 나이와도 너무 잘 맞아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고 저는 결말이 되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결말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네스 바르다가 그냥 비주얼적으로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 나이에 그런 미소를 가진다는 게 약간 놀라운 사람. 그게 좀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 사람의 작업보다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천진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그 폭스트롯이라는 이스라엘 영화를 그거 봤는데 봤구나.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 춤추는 그 폭스트롯이 트롯이잖아요. 맞아요. 이 폭스트롯이란 춤이 있죠. 네. 그게 계속 제자리를 도는 춤인데 이 영화의 구조도 되게 좀 신선하고 신선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재밌었고 중간에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고 이야기도 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면도 재미있었고 처음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화면이. 뭐지?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이야기도 어쨌든 상실에 관한 그쵸. 이야기. 상실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군대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찾아보니까 저는 이 감독 사뮤엘 마우즈 이분 잘 모르는데 이전 작도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예, 레바논이 좀 유명한 영화긴 하죠. 저도 보진 않았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목은 정말 너무 무수히 들은 영화.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는 그냥 집에서 본 것 중에 제가 그거를 이제 봤거든요. 마레나데의 첫 장편? 선생님? Forest for the Trees라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화면에 너무 놀랬고 이거 약간 비디오로 찍은 것 같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졸업 작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화면에 좀 적응하기 힘든 건 있는데 너무 가까이서 이제 인물을 찍는 것도 있고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면서 약간 이야기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고 그냥 좀 뭐라 그랬지? 외로운 사람 얘기죠? 너무 외롭고 근데 이 사람이 외로운 것도 이해가 가요. 약간 당연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그런 죄를 안고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거 보는데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막 즐거운 영화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토니 에드만은 굉장히 좀 다르다고 느껴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비슷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재밌었다. 저는 그 토니 에드만 봤을 때 바로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다만 이제 그런 건 기억나요. 그 계속해서 타인을 갈구하는 맞아요. 저 정도 하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것보다 뭘 그렇게 갈구하고 그러지? 근데 저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직업이 선생님이잖아요. 네. 선생님이라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통제 불가능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특히 유럽에 많은 것 같아요. 유럽 애들이 그렇게 대바라졌나 봐요. 근데 뭔가 좀 모르겠어요. 뭔가 남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렇구나. 괴롭게 봤습니다. 나는 보면서 나 같진 않았고 저런 애들이 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난가? 그게 너였나? 아니, 저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치고 빠질 때를 늘 고민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뭘 그럼 고민하고 살아? 뭐 일단은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요즘 이제 연말이라서 베스트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죠. 근데 뭐 그 중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굳이 제가 아니라 그냥 누가 뽑아도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사실은 AFI, BFI 그리고 까이드 시네마 이렇게 3개 정도가 읊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 경향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아니면은 나랑 생각이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뭐 어차피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FI부터 꼽아보자면은 탑 10이 이건 어차피 다 미국 영화만 뽑아요. 얘네는 미국 영화만 뽑고 그 다음에 순서가 없어요. 그냥 10편을 딱 꼽는 거구나. 네네네. 그냥 올해의 영화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더 빅식, 이 아마존에서 만든 영화죠. 저는 사실 안 봤고 선댄스에서 최초 공개됐었고 요즘은 스트리밍으로도 풀렸더라고요. 네네네. 아마존 오리지널 무비라 가지고 아마존이 의외로 사실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인디 규모의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평을 고루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로맨틱 코미디가 요즘 드물잖아요. 좋은 평을 받는 로맨틱 코미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all Me By Your Name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덩케르크. 저희가 덩케르크 편을 녹음을 이미 했죠? 이미 했죠. 네. 찾아 들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로리다 프로젝트. 조만간 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Get Out. 그것도 저희가 다뤘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레타 그로그의 레이디 버드. 네. 이거는 저희가 저번 주에 좀 길게 얘기를 했죠. 길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언급은 했죠. 사실 다룰 것 같진 않다. 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아, 그래요? 다루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해볼 만한 영화라고 사실 생각해요. 근데 레이디 버드가 되게 인상적인 게 거의 모든 미국 리스트에는 올라가 있어요. 선전이죠. 그쵸. 그리고는 이제 스필버그의 The Post.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네. 이것도 되게 고루 평론가들 리스트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메릴 스트립이 주연했죠? 네. 메릴 톰 스트립이 행크스. 네네.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정말로 괜찮다면은 아카데미를 쓸 거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멤버가 아카데미 드림팀인 것 같고요. 네네네.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 아카데미를 원래 쓸어야 되는 작품은 2작품밖에 없거든요. 겟아웃이랑 원더우먼인데. 원더우먼이 거의 근데 언급이 안 됐어요. 올해 네. 연말에. 네네. 냉정하게 보면은 겟아웃이랑 원더우먼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문제는 전 원더우먼 사실 안 봤어요. 그냥 이제 평과 분위기를 봤을 네, 때. 평가 분위기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미 영감님들이 겟아웃이랑 원더우먼을 봤을 때 과연 흑인 영화와 이제 막 입봉한 조던 필에게 많은 영광을 줄 것인가 했을 때 왠지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고 하지만 그림으로 봤을 땐 좀 근데 지난해에는 어쨌든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 이러면서 문라이트를 줬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2년 연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림은 사실 겟아웃이 제일 좋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겟아웃은 문라이트에 비하면 엄청 성공했죠. 그 흥행으로 봤을 때. 네네. 비교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3개 리스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3개 리스트에 유일하게 탑 1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영화가 겟아웃이에요. 겟아웃은 올해 거의 모든 리스트에 꼭 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원더우먼도 사실 지금 이제 이 AFI 리스트에 있는데요.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사실 이 패티 젠킨스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여성 감독으로서 어쨌든 간에 아카데미가 이제 흑인 영화에 상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성 영화에 주는 것도 모양은 괜찮겠다. 근데 역시나 이제 여성이고 또 이 영화가 히어로물이다 보니까 또 가볍게 취급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가볍게 취급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보지도 않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림상으로는 겟아웃이랑 원더우먼이 낫긴 한데 왠지 더 포스가 괜찮다면 더 포스가 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AFI의 다음 이제 또 다른 영화는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더 쉐이프 오브 워터, 기레르모 델 토로의 신작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다뤘던 3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 이렇게 해서 이제 AFI는 10편의 영화를 꼽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이트 앤 사운드.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리스트죠. 제일 유명한 리스트고 원래는 25편을 꼽는데 10개만? 네, 일단은 근데 동점이 많잖아요, 얘는. 근데 9등까지만 꼽으면 딱 10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가스온 컨트리도 이 BFI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 많이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참고하시고 보면 좋은 거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디든 간에 그 지역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순위를 꼽는 게 아예 미국은 미국 순위를 꼽는 거고 사이트 앤 사운드는 아무래도 어쨌든 영국 영화 영국 개봉 기준으로 뽑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실 전체 순위를 보면 영국 영화가 좀 더 많긴 해요. 그 굳이 국적을 따지지 않더라도 취향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무리 그 집단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극장 환경을 보면서 아 진짜 바이어스돼 있다 라는 생각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영화를 고를 때. 그걸 그냥 인지하면서 그냥 인지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어차피 떨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사이트 앤 사운드 리스트 보면은 약간 거꾸로 올라가면요. 9등은 이제 동률로 2편의 영화가 차지했는데 덩케르크랑 플로리다 프로젝트 AFI에도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8등은 8등이라고 하니까 웃기네. 8위. 예, 8이나 8등이다. 8위는 이제 러블리스. 8등 하면 뭔가 달리기 했는데 8등 한 거 같잖아요. 그 러블리스. 안드레이 즈비아 빈스체브 네, 감독의 네. 리바이어던으로 유명하죠. 되게 좋은 평을 받았었던 감독. 그쵸. 리바이어던도 황폐한 영화죠. 저는 사실 리바이어던은 보고 싶었는데 못 봤고 러블레스를 사실 지난주에 보려고 했는데 딱 스크린이 있어요? 쿼드 시네마에서 하다가 금요일부터 바뀌었는데 제가 금요일에 딱 진짜요? 거예요. 저는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1월 중순에 모마에서 열흘 정도 해요 다시. 모마에서는 아예 이 감독 영화들을 계속 틀어요. 그럼 리바이어던도 하겠네요. 그럴 거예요. 어쨌든 러블리스가 8위, 7위는 굿타임.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도 전에 짧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저는 이 영화는 좀 의심스러운 영화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 리스트를 보는 게 좀 리마인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아까 제가 제 취향과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취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혹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영화 중에 현혹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제 안에서 되게 갑자기 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냥 내 취향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현혹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 영화의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심스러운 부분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펄스널 쇼퍼가 제가 내가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올해 초에 펄스널 쇼퍼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제 안에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봤었거든요. 보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점점 영화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굿타임 같은 영화도 좀 그런 영화고 레이디 버드 같은 영화도 좀 그런 영화고 럭키 같은 영화도 사실 좀 그런 영화였는데 럭키는 이제 펄스널 쇼퍼와는 달리 의심스러운 게 맞다 라는 결론을 사실 저는 내렸고 어쨌든 그렇고요. 6위는 페이스 플레이시스 아까 말씀하셨던 아그네사 바르다와 JR 그분의 영화. 그 다음에는 5등은 웨스턴인데 이 영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영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4등은 자만인데 이 영화 저 너무 보고 싶은데 알모도바르 감독이 적극 발굴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이분의 영화를 만든 걸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라고 하면 알모도바르와 그의 형제 프로듀서인 아구스틴 알모도바르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둘이 이제 브라질 찾아가가지고 같이 영화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적극 프로듀싱을 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좀 궁금하고 브라질 영화 사실 여기서도 많이 볼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뉴욕 필름 페스티벌 때 했었는데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는. 근데 이거 좀 있으면 개봉할 거예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등은 Call Me By Your Name이 차지했고요. 2등은 데이빗 린치의 TV 시리즈인 트윈 픽스 더 리턴이 차지했고 1등은 조던 필의 겟아웃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겟아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다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겟아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혹평을 했던 것 같은데 유머 취향이 안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막 가장 많은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인종 문제를 다룬 영화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공감의 폭이 너무 얕은 건가?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겟아웃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사실 뭐 모든 리스트에 겟아웃이 있지만 겟아웃에 대한 생각은 잘 안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특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게 그 말씀하신 의심이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현혹되는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사랑받기 쉬운 시기에 사랑받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영화라서 그게 쉽게 제 마음속에서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해서 약간 오히려 더 깎아내리게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모르겠네요. 네. 특히 저는 그리고 이 영화를 제작사에서 이제 골든글로브에 제출할 때 코미디로 제출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백인한테는 코미디냐 어쩌냐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코미디로 보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그 골든글로브의 코미디와 드라마를 나누는 방식 자체가 좀 그쵸. 의아하긴 하지만 네. 뭐 장르라는 건 자의적인 거니까. 그쵸. 근데 조던 필 감독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코미디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약간 경시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좀 감독의 애티튜드에 대한 의문이 좀 가끔씩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아무튼 그냥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까이에드 시네마의 리스트를 살펴보면요. 10등은 이안 감독의 빌리린의 롱 하프 타임 워크. 저는 좋게 봤습니다. 네, 저는 안 봤어요. 이거 한국에서 디지털 개봉으로 바로 풀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상영 조건 자체가 안 맞는 극장이 워낙 많아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 같긴 하고 상영 조건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이게 120프레임 퍼 세컨드로 촬영이 돼서 네. 이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영사 시설이 뉴욕에도 거의 몇 군데, 2군데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래서 개봉도 짧은 기간 동안만 했었고 흥행에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 리뷰도 좀 믹스드였죠. 이런 시도를 한 거 자체는 뭐 재밌으나 뭐 내용이 뭐 어쩌고 뭐 그런 근데 저는 좀 흥미롭게 봤고 연기도 되게 좋고 한 번쯤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TV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9위는 이제 제키의 파블로 로레인의 파블로 로레인의 제키. 저는 사실은 이제 파블로 로레인 영화 중에는 네루다를 더 좋게 보긴 했는데 근데 사실 크리틱들은 제키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긴 하죠 지금. 왜일까요? 글쎄요.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영화. 저도 사실 제키 그냥 그렇게 봐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약간 그 나탈리 포트만이 너무 연기를 연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들었던 기억만 나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탈리 포트만 연기 되게 좋게 평가하긴 했죠. 그리고 8위는 나이트 샤말란의 스플릿이라는 영화. 제임스 맥커보이 주연. 다중인격을 다룬 그런 영화고요. 7위는 굿타임. 6위는 필립 가렐의 러브 포르 데이. 전 이 영화 안 봐서. 저는 좋게 봤어요. 재밌고 홍상수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5위는 홍상수의 그 후가 차지했습니다. 뭐 까에디 시네마야 워낙 홍상수의 강력한 지지자들이어서 홍상수 영화가 빠지는 해가 없죠. 매년 까예드 시네마는
좀 다른 리스트와는 좀 차별화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확실히 네. 좀 다른 취향을 보여주는 리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위는 그 Certain Woman. 4위가 겟아웃인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 아, 네. 4위는 겟아웃이고요. 3위는 Certain Woman인데. 저희가 여러 번? Certain Woman도 몇 번 얘기했죠. 네, 저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제가 추천 영화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오고요. 사실 크리스틴 스튜어트 되게 네.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포스터에는 그 주인공 인디안 여자분 안 나오고.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저한테 주인공인데요, 이 영화에. 알겠습니다. 네. 로라 던이랑 미셸 윌리엄스랑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그 약간 신예 인디언 혈통의 배우분이 있는데 그 세 여자 이야기인데 그 세 번째 이야기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멋있어요. 머리도 잘 안 감는 것처럼 나와요. 퍼스널 쇼퍼에서는 진짜 머리 안 감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예쁘잖아. 근데 여기서도 좀 안 감는 것 같아요. 원래 잘 안 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주의자인가. 더 좋네. 2위는요? 2위는 그 자네트 잔다르크의 어린 시절이라고 브루노 디몽의 영화 차지했는데 제가 안 봐가지고 저도 안 봤네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이 영화들이 내년에 개봉할 영화들이니까 그냥 이런 영화들이 꼽혔으니까 기억에 그냥 남겨두셨다가 뭐 궁금하시면 한번 보면 좋겠다는 리스트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이리 시네마의 대망의 1위는 이제 다시 데이빗 린치의 트윈 픽스 더 리턴이 차지했고, 뭐 데이빗 린치와 까이리 시네마가 가장 지지하는 미국 작가이기 때문에 이건 뭐 TV 시리즈인데도 꼽은 게 약간 놀랍긴 한데 과감하긴 하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꼽았어요, 사실은. 심지어 그 우리나라 평론가들도 그냥 트윈 픽스 막 뽑았거든요. 그 KMDB 네. 사사로운 리스트. 네, 보면은 트윈 픽스 꼽은 사람 한 3명이나 4명이나 돼요. 그리고 사실 까이리 시네마는 올해 뭐 트윈 픽스, 데이빗 린치에 대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올해 최근 1년 동안 트윈 픽스나 데이빗 린치가 까이리 시네마의 표지였던 적이 한 4번인가 돼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 양반들은 트윈 픽스의 데이빗 린치에 대한 워낙 열렬한 지지자분들이셔가지고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BFI에서 2등을 꼽은 게 저한테는 좀 더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전 좀 놀라웠던 게 사실 뭐 이건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TV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배리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면 봤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인 BFI 리스트에서 2등을 차지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다려왔고 그걸 다 봤고 뽑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BFI 리스트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와 유럽 영화 사이에 중간으로서 그나마 좀 덜 바이어스한 순위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근거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면 영어권이지만 유럽권이라서 뭐 그런 것보다도 영미권이면서 유럽권. 네, 그래서 그런가? 그냥 매해 이런 순위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느꼈던 그냥 인상 같은 건데 대표성이 그나마 제일 있는 만들어지는.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그 무슨 한국의 영화 섹션 기사를 보다가 그걸 봤어요. 뉴욕타임스 올해 최고의 영화 옥자 선정. 근데 제가 바로 그 전날에 제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의 베스트를 뽑지 않고 개개인 그쵸, 마놀라 다르지스랑 에이오 스캇만 그 두 명의 고정 리뷰어만 자기네 개개인의 베스트 10을 뽑는데 그 중에 마놀라 다르지스 리스트에 옥자가 8번째인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고 마구 그 국뽕을 자극하면서 막 역시 댓글도 막 역시 대단. 약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자가 되게 많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죠. 지금 저희가 부른 거에는 없지만. 그쵸. 특히 미국 크리틱들 리스트에 언급돼 있는 건 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다고 그 기사가 그 모든 순위를 전달해주는 용도의 기사도 아니고 정말 그게 헤드라인이고 그 외에 함께 언급된 영화로는 뭐 게다웃과 뭐뭐와 뭐뭐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기사인데
약간 좀 그런 식의 보도 경향이 아쉬워요. 왜냐면 이런 그쵸. 리스트 사실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쵸. 그 베스트라는 거 자체가 사실 뭐 베스트 10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 베스트라고 하면 사실 넘버 원처럼 읽힐 여지가 있는데 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음. 그냥 좀 웃겼다. 뭐 그분들도 이제 오늘 기사 쓸 거 뭐 없나 찾아보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있잖아요 하고 썼겠지만 좀 더 네, 양질의 기사를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해봤고 네. 오늘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스토리? 고스트 스토리를 할까요? 사실 고스트 스토리도 많은 리스트에 올라 있긴 해요. 오늘 얘기한 거에는 없는데 네, 그 뭐 BFI에도 뭐 10위 밖으로 내려가면은 언급돼 있죠. 뭐 좀 미국 크리틱들한테 언급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고스트 스토리를 할까요? 네, 고스토리를 하고 우리 재미로 우리도 5개만 꼽죠. 올해 가장 좋았던 영화 어, 5개? 기준은 그냥 본인 취향. 당연히 본인 취향이고 한국, 영국, 아니 한국, 영국이래. 한국이랑 미국 영화로? 아니에서 개봉한 영화로. 아 그렇게? 예, 왜냐면은 이게 그러면 어쨌든 쓰리 빌보드는 안 되겠네요? 개봉 안 했으니까. 아니 한국에서 개봉했거나 미국에서 개봉했거나.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2지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얘기죠. 근데 네. 그렇구나. 아니면 5개도 맞나? 4개만 꼽을까요? 아니 5개 해요. 5개 하는데 네. 전 5개나 4개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사실 꼽아봤는데 4개밖에 안 나와요? 4개까지 나오는데 5번째부터는 의심스러운 영화들이더라고요 아직. 그 중에 제일 덜 의심스러운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데 한국에서 개봉을 했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다른 외국 영화도 다 포함해서 그럼요.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본 게 한정돼 있으니까. 정식 개봉한 영화로 네. 5편. 네.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어쨌든 고스트 스토리로 오고요. 2부에서 저희는 짐자무 씨의 패서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너무 지금 오늘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도 별로 요즘 못 자고 좀 힘들어서. 괜찮아요. 우리 다 그럴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